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에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번 주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전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호 1차장이죠. 1차장이 미국에 갔다가 어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 워싱턴에서 했던 인터뷰 그리고 또 들어와서 인천에서 했던 인터뷰가 조금 톤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미국 공항에 내렸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때 좀 황당한 반응이 좀 있었어요.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몇 번 대답을 하다가 자꾸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 자리 떠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대단히 고압적으로 비쳤어요. 제 개인 느낌입니다만. 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교육할 때 분위기 좀 사뭇 달랐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여러 그 여권 내에서도 말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도청, 감청, 감청이야 뭐 사실 합법적인 거니까 이제 국내 수사로 본다면 네.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도청인데 일종의 도청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고 경위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보실 특히 이제 김태호 1차장의 반응은 그건 아니었잖아요. 네. 뭐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이제 그 부분은 뭐 그렇다고 계속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에다가 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동맹 관계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네. 미국이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태호 차장이 일단 발언 자체가 썩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전 입장과는 조금 다른 예. 뉘앙스의 입장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파악이 끝나면 미국의 정확한 설명, 또 필요하면 합당한 해명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초반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판단하고 좀 노선을 바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초반에 언론 대응은 잘못된 것은 뭐 언론에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누구나 받듯이 이제 그만하세요. 뭐 더 이상 그 질문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언론에 대한 어떤 공직자의 태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방미 동안에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네. 상당히 질책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런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수시로 언론에 나와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패턴인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100% 국민한테 공유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상적인 그리고 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것이 공직자의 어떤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김태호 차장이 인천으로 도착했을 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한미가 정보 공유를 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수도 있다. 뭐 단계적으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최근에 이제 한미일 북중러 과거의 신냉전 체제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고 이런 네. 상황에서 최근에 서해 수호의 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4일이죠. 네. 한국형 삼축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것은 이제 안보적인 측면인데 네. 외교적인 측면에서 지금 김태호 1차장이 한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한국형 삼축 체제처럼 그 유럽에 보면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이 5I즈라고 하는 네. 것인데 이런 거와 같이 영어권 동맹과 같이 우리 지금 현재는 한미 정무 동맹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일본까지 포함을 하자. 이것이 정보를 공유해서 앞으로 삼축 체제처럼 가겠다는 뜻이고 네. 지소미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일 정보 보호 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 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있는데 이건 2016년 11월 23일 날 네.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이제 협정을 체결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한일 관계로 해서 이거 삐그덕거리다가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네. 2022년 11월입니다. 한미일 3국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이미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민감할 수 있죠.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김태우 1차장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미 정상회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도감청 의혹 관련해서도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얻을 것 얻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의전 비서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공식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전에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있었고 자리에 나가면서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임명이 된 건데 이게 야당에 좀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외교안보실에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인사와 관련된 것들, 그 이제 김성환 안보실장이 물러나고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지금 이번에 의전비서관이 된 김승희 비서관은 그 외교안보실의 선임 의전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굳이 그 직무대리 하다가 이제 승진이 된 건데 말하자면은 굳이 이 외교안보실 인사의 그 논란에 어떻게든 관련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의전비서관 자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굳이 꼭 그 선임행정관을 꼭 진급을 시켰어야 되는 건가? 오히려 다른 외교관 출신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이 지금 이제 승진 발령된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탁현민 행정관에도 비서관 했잖아요. 요즘엔 전문가로 이제 의견을 많이 피력하죠. 네, 근데 이제 본래 이제 이분이 그 김건희 여사와는 뭐 고대 미디어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라고 그래요. 뭐 동기라고 해서 못할 건 없는 거죠. 선임행정관 역할을 했고 또 선거대책본부에서 또 역할을 했으니까 지난 이제 대선 경선 캠프에서 말이죠. 단지 이제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그 최고위 과정의 동기고 또 이 대행사의 대표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벤트 대행하는 회사의 대표 출신인데 과연 의전비서관 자리에 맞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그 비판의 핵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야당으로서는. 문제는 의전비서관 이 김승희 비서관이 이제 앞으로 일을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 그게 아마 관건이 되겠죠. 성과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현재 수사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뭐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대전문 인사는 역대 정권 어떤 대통령이든 다 있어왔던 일이고 측근들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 어떤 권력자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관을 임명을 한다면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분을 뭐 여러 가지 사생활이라든가 의전 전부를 이렇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원리적으로는 외교관 출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제2부속실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없죠, 지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저는 제2부속실을 복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전비서관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을 겸해서 지금 하다가 지금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이제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타로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뭐 최 교수님이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맞습니다. 맞기는. 왜냐하면 해외 순방 때 동행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행사 의전을 담당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해외 의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의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의전이 중요한 것은 외교부 공무원 출신들이 해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외교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의전 수석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철학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탁현민 의전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외교 절차를 중시했는데 요즘은 홍보 이벤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탁현민 비서관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에 이제 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고 물론 뭐 따지고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서 야당은 그것을 공격하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이제 의전 비서관으로 한미 정상회담 때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큰 실수라든가 리스크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인데 일단은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 앞으로 어떤 행사를 잘 처리하고 어떤 행사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이런 거 보고 좀 비판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켜보죠. 뭐. 그리고 이거랑 좀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최근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주에만 4개 정도 공식 일정을 소화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그 자체를 전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봐요. 단지 이제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때 뭐 행동을 이제 자제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네. 계좌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대통령 부인의 활동이 대통령보다 너무 노출 빈도가 잦으면 네. 그것도 뭐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대통령 부인의 이제 활동이나 봉사 활동 이런 것도 있고 뭐 봉사 활동에 좀 국한될 필요도 없다고 보긴 봐요. 네. 대통령 부인 뭐 어떻게 보면 글쎄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권력 기관일 수도 있어요. 뭐 그 공식 기구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활동 범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자꾸 이제 그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다 보면은 쓸데없는 이제 구설수를 이제 야당이 자꾸만 비판을 하는 거라서 그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활동하는 것좀 느껴진다면 대통령 부인이 그 자체로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네. 대통령 부인의 활동 자체가 무슨 문제를 야기해서가 아니라 조금 이제 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그러한 경로가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당장 요새 뭐 요즘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무슨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과도하게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김건희 여사 최근 일정을 좀 이렇게 몇 개 봤는데 다 의미가 있는 행사들입니다. 12일에 납북자 북한 억류자 가족을 만나서 메시지를 냈고요. 13일에는 순직 경찰 유가족을 만났고 14일에 대전에 가서 전통시장 방문하고 뭐 경매 이제 대통령의 넥타이도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가보니까요. 그 사진 뉴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좀 이렇게 홍보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9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가 김건희 여사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행보가 많아졌기 때문이긴 한데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좀 일정을 많이 소화하고 있긴 합니다. 글쎄 뭐 그런 것은 각자 영분의 스타일이고 과거에 보면 대통령 부인은 음지에서 대통령을 내조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픈 곳을 쓰다듬고 지금 보면은 행보 자체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과거랑 네. 아픈 곳 그리고 소외자 이런 분들한테 가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위한 내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과거에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는 나완조촌에 가서 여러 가지 나병 환자들을 쓰다듬어 주고 네.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뭐 그 시대를 아는 분들은 기억이 생생할 텐데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차이가 다른 것은 미디어 시대가 전개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작은 데 가서 몰래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노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노출되면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전 국민이 주시하는 자리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관심이 많고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관심이 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활동의 빈도수만큼 청와대에서 사진을 올리는 것은 뭐 김건희 여사가 올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은 청와대 홍보 담당자들이 이거에 비해서 과연 이것을 지금 올려야 될까 말 것인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다 홈페이지에 그런 본래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하다 그런 비판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과하다라는 것을 또 역으로 홍보에 이용하는 그런 홍보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네. 27%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혹시 김건희 여사의 이런 내조 행동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는 종합예술이고 여론은 모든 것을 종합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두고 보고 이 지지율이 반등이 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노출 빈도는 확실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의 빈도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이 노출 빈도가 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 그 대전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숨졌던 네, 사고 현장에 가서 이제 추모하는 모습인데 제가 아까 그 홈페이지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론 대통령과 여사 일정에 그 생성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사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뭐 한 30장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통 한 20장 안팎 끼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여사의 사진을 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러니까 우리 장 교수님 있었습니다. 말씀처럼 그걸 뭐 이제 이거 대통령실에서 올리겠죠. 지금 뭐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대통령 일정과 이제 외교 의전 이런 것들 담당한 곳이 같이 옮긴단 말,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약간 좀 그분도 뭐 전술이란 표현까지는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조금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활동이 좀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 부인의 활동은 그 대통령의 활동을 보좌하는 쪽, 내조라고 그러잖아요. 내조하는 쪽으로 와서 저렇게 이제 저런데 대통령 부인이 가는 건 좋은 일이죠. 네. 이제 그렇게 보완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앵커 말씀처럼 단순하게 뭐 단순한 숫자 계산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사진이나 활동보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 홈페이지에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비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뭐 과도하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문제가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과도하게 대통령의 활동보다 능가하게 비춰지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자제라고 할까 조금 이제 행동을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언뜻 생각하는 게 이제 물론 김건희 여사 활동 빈수가 지금 지난 주말에도 4번 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1번, 2번 그 정도인데 이 빈도를 저는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5번 민심을 통해서 지역에 내려가든가 국민 앞에 나서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저는 대통령의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저렇게 노출 빈도가 많다고 느끼는 것만큼 대통령의 어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더 지금보다는 2배, 3배 정도 더 노출돼서 네.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런 친근한 이미지가 상당히 필요할 때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횟수나 뭐 이렇게 사진의 분량으로 사실 비교할 수 없기는 합니다. 대통령의 일정의 무게감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년 전에 치렀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통화 녹취록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통화 녹취록을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저도 이제 봤어요. 근데 좀 다른 말로 하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윤관석 그 의원하고 예. 이정근 사무부총장인가 전 사무부총장이죠. 네. 이번 사건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금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휴대폰을 이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이런 녹취록, 녹음 파일 자체가 네. 녹취록이 아니라 녹음 파일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며 당의 살림을 맡았던 분들인가. 사무부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네. 거기 보면 뭐 오빠 호남도 해야 되고 뭐 이 화면에 안 나오는데 예. 뭐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뭐 봉투가 더 필요해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 그 이제 말하자면 2021년도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될 때 그 네. 경선 때 송 대표의 그 캠프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윤관석 의원은 나중에 송 대표가 대표되고 난 다음에 사무총장을 했고 이정근 씨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부총장이 됐고 말이에요. 네. 거기 이성만 의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선 때 돈이 살포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근데 녹취록,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는 뭐 야당 탄압 기획수사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잦아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뭐 그런 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네. 돈이 살포가 돼가지고 적어도 국회의원을 10명 내지 20명 포함해서 권리당원 뭐 대의원 포함해서 거의 7, 80명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뭐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전 정당 정치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 네.
선거의 기본은 아니 그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입니다. 선거고 선출이에요.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 단체장, 뭐 지방 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당내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 당내 선거에 이렇게 매표행위를 했다는 거, 매표잖아요. 표를 사는 거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주의의 적이죠. 네. 선거 행위 자체를 왜곡 교란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 뭐 이제 보도 보니까 진상조사위원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민주당이 그야말로 해체를 할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보통 단순하게 뇌물 사건이라든지 게이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연루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의혹이 좀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물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거죠. 나중에 예. 어떻게 또 법원에 기소가 되고 판단은 나중에 받을 때 받았더라도 정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민주당의 태도 너무 안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처음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 두 가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사실 거의 치러졌는데 네. 예전처럼 이렇게 돈 봉투를 뿌릴 일이 있겠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대신 송영길 전 대표가 굉장히 어렵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당시 네. 판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0.59%로 이제 신승을 예.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건데 송영길 대표가 35.6, 홍영표 35.01%, 네, 그리고 유원식 의원은 29.38%로 약간은 이제 처지는. 네, 그리고 그때 당시는 2021년 뭐 3월, 4월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네. 사실은 비대면으로 네. 온라인 선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투표를 해야만이 당 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형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 지지층을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고우 투표라고. 네. 그래서 투표장에 들어가서 찍어야만이 그것이 인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당법 50조에 보면은 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품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처벌 규정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최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당 해체 수준까지 얘기했지만 네. 과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태계 정당으로 2008년도에 박기태 당시 의장이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다가 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 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고 선거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수 이런 거와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럽고 과거에 2008년 한나라당 그 차태계 정당 그 비판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뭐 지금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섭 의원이 지금 녹취록에 등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인하는 혐의를 어떻게 정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맞다 이렇게 또 발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결국은 검찰이라든가 나중에 법원의 판결까지 봐야 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혐의를 부정하는 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총선이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 당명을 그대로 갈 것인가? 저는 당명을 다 바꾸고 당을 해산 수준까지 가는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20%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양당 다 양당 다 저는 그렇게 똑같다고 거예요? 지금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오히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을 해체 수준으로 네.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해체한다고 해체가 되겠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민주정당의 현 모습이다 예. 이렇게 계속 이제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것의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위기를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위기를 다시 몰락길로 갈지 그것은 각 정당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 일단 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방침은 선것 같고요. 뭐 시기나 방식은 조율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당에서 자체적으로 저도 하는 게?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진상조사위원회부터 빨리 꾸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그걸 한다고는 합니다만 현재 민주당의 그 지도부의 그동안의 어떤 행태의 그 경로 의존성에 비추어 볼 때 조사를 만들긴 만들 거예요. 위원회를 예. 만드는데 거기서 얼마나 그 철저하게 하겠느냐 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지도부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고를 있을까 기소돼 있는 상태지만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여기 연루된 의원이 10명 내지 20명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들인지 일단 2명은 이름이 나왔고요. 나왔고. 근데 이제 뭐 여러 분들이 그 관련된 분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마 검찰에다 파악하고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선거해가지고 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일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이라고 잘하는 거 없습니다만 이 워낙 이게 이 지금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과거에 뭐 저기 돈으로 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박희태 의원의 뭐 돈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순덕 당시 이제 후보가 이제 폭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의원실에 예. 돈 봉투가 와 있었다고 왔다고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박희태 전 의장이 이제 집행유예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 그것보다 훨씬 도를 뛰어넘는 사건이거든요. 이렇다면 이 사건이 연루되지 않은 의원들이 말이죠 자체적으로 나서야 돼요. 이 지도부의 입장, 지도부의 판단에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국 정당 정치 전체를 완전히 이건 오역에 빠뜨린 일이고 예. 선거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면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는 이 상황은 뭐 단순하게 뭐 당명 바꾸고 뭐 지도부 바꾸고 인사 몇 명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세상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21세기 대한민국 뭐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아마 한국 정치 또는 한국 정당 정치에 저변에 뿌리 박고 있는 아주 몹쓸 관행들이 전 네. 노출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건 글쎄요 뭐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진상조사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정말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 앞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적당히 무슨 진상조사하고 또 무슨 뭐 야당을 탄압한다, 기획수사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 가지고 물론 이게 아직 의혹이기 때문에 단정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그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에 비해서는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대처가 너무 안이하지 않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일부에서는 일단 지켜보고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타이밍이 너무 묘하다. 검찰 수사 타이밍이 너무 묘하다. 이런 주장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정치 탄압, 국면 전환용. 뭐 그게 아니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검찰은 가지고 있다가 수사하는 거죠. 그러나 검찰도 사정기관도 타이밍을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한일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내 문제 이런 거와 맞불을 넣어서 검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면 내가 이기면 사법부 정의는 살아있다 그러고 아니면 검찰 사법 정의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 네.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녹취록에 나온 분들 저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을 이제 져야 될 것은 이제 분명할 것이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하면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법대로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소됐을 경우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정치 탄압이 아니냐. 근데 이것은 정치 탄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저는 규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근데 검찰 기소가 또 빨리 되겠습니까? 10명, 20명, 뭐 3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검찰 조사가 내년 총선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환골탈태를 해서 이것을 그러면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을 하고 당을 환골탈태하고 인적쇄신한다. 네. 그런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인적쇄신하냐 이렇게 또 내부적인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악재인 건 확실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선거가 없으면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지만 그럼에도 뭐 이렇게 또 휘발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들 텐데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가까울수록 한쪽에서는 빨리 결정해 달라 오히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충분히 조사하고 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 네. 현상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알겠습니다. 크다고 근데 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충분히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그건 아마 엄청난 그 후폭풍이 직면할 거예요. 지금 예. 아무리 뭐 탄압인지 뭐 국민저다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 말에 얼마나 중도층의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그 녹음 파일이 워낙 구체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는 대처할 일은 아니다라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이렇게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 남을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송 전 대표는 빨리 귀국해서요. 스스로 빨리 선제적으로 조사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송 전 대표는 뭐 별 관계가 없다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하기에는 그 송 전 대표의 보좌관도 나오잖아요. 예. 보좌관을 통해서 흘러갔다라는 것도 나오는 의혹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예, 합니다. 근데 영장이 기재된 건데 지금 이 모든 사안이 송영길 전 대표의 그 대표 선거에서 나온 얘기들이라고요. 근데 본인이 설령 몰랐다도 모르는지 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예. 요즘 하도 뭐 정치인들이 부인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기 빨리 귀국해가지고 해명할 거 해명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예. 이거 거기서 그 파리에서 이거 난 나하고 관계 없다라고 할 계제는 더욱더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기소라든가 검찰 결과를 빨리 발표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 교사가 진짜 사실로 나왔다고 일단은 기소 단계까지 간다면 관련자 총선 공천 주지 않고 네. 그리고 당을 해체 수순까지 다시 바꾸고 그런 개혁 작업을 통해서 총선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총선과 오버랩이 되면 네,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답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언제 들어올지가 좀 관건이 될 수 예,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